디아베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좀 얼굴이 좀 살짝 탔어요. 큰애하고, 큰애가 하는 스포츠 사격, 그 대회에 가고 연습하러 같이 다니느라고, 음, 남가주의 날씨는 해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워낙 선스크린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살짝 그을리고 탔습니다. 여담이었고요.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왜 자폐 아이 혹은 자폐 진단 아이 받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가 자폐 아이를 키우니까 주변에 자폐 아이들이 많아서, 내가 보는 아이들이 주로 자폐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어서 자폐 아이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가? 아니면 실제로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폐 아이들이 진단율이 높은가? 작년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 기준의 그 통계에 보면 44명당 1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그 원인을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들의 치료는 누가 해주고,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잘 통제하며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사실 쓸데없는 걱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자폐아를 기르는 부모로서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로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과 그런 걸 읽다가 너무 궁금해서 찾았는데, 요 기사가 나온 데는 medicinenet.com이라는 어떤 그 의학 관련 웹사이트인데요. 거기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작년 여름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이 기사에 의하면 그 자폐 아이 진단, 자폐 아이들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메인 리즌이다. 그래서 진단 검사의 확대, 첫 번째입니다. 진단 검사의 확대. 미국 소아학회에서 2006년도부터 18세에서 24개월 아이들이 병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정기 검사 받으러 갈 때 그 자폐증에 대한 검사도 권장을 한다 그래요. 근데 보통 요때 아이 때 많이들 부모님들이 발견하시죠. 아이들이 자폐 아이거나 아니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발견하시는데, 그 나이 때 의사한테 가서 필요한 거 물어보고 권장하고, 그 학회에서 권장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캐치업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검사의 확대가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폐에 대한 인식이 올라왔어요. 자폐에 대한 인식이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우리 애가 자폐가이면 어떡하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올라왔고, 또 어머님들이 임신 중에 혹시 우리 아이가, 물론 염려 아닌 염려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자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들이 확대되면서 부모님들이 그 소아과 의사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빨리빨리 아이들의 그 자폐 증상들을 찾아냄으로써 또 진단도 같이 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자폐 아이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저희 어른들은 늦는 애들이 있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늦는 애들이 있어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친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늦게 발견한,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어른이 돼서 발견한 분들도 계시고요. 티네이저 때 얘가 왜 이러지 나아지겠지 하다가 티네이저 때 가서 자폐 진단을 받은 가족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부모님들이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요. 이건 미국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제 생각엔 미국 기준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의료 혜택의 접근성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멀지 않은,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기 시골에, 그 미국의 서던 파트에 사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같은 세대들이 많아요. 히스패닉이거나 혹은 흑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애들이 늦는 경우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좀 놔두는, 그래서 진단이나 진료를 뒤늦게 하고 혹은 돈이 너무 없어서 의뢰 겁을 먹고 병원을 안 가는 한인, 여기 미국에 사는 한인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병원비 어떻게 감당하지 하면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부분들도 계시는데, 어린아이 때는 괜찮습니다. 사실 가서 일찍 받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 못 받는 경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의료 접근성이 좋아져서 빨리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만나고 아이 이상 증세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리고 진단을 받고 하기 때문에 좋아졌다. 즉 의료 접근성이 모든 사람들, 아이들에게 자폐 진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단 카테고리가 있죠. 진단의 영역에 있어서의 확장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DSM-4, DSM-5 뭐 이런 건 아시죠? 장애 질병에 대한 통계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저도 옛날에 상담학 공부할 때 제가 이 영상들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DSM-4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한 게 2011년도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공부할 때 가졌던 DSM-4가 있고, 개정판은 2013년도에 DSM-5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예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자폐 카테고리, 자폐 영역으로 다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멀티플 다이그노스가 여러 가지 증상을 하나로 묶어서 이거를 딱 자폐,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 가지 증상을 따로 진단을 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다라 그랬는데, 이게 자폐 캐러고리 큰 엄브렐라 안으로 들어오면, 우산으로 한 번에 들어오면서 예전에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던 증상들이 이제 자폐라는 단 한 단어로 정의가 되고 그 밑에 이제 증상들을 쓰게 되는 뭐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자폐 증상의 캐러고리 안에 이 빅 엄브렐라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자폐 증상들이 있잖아요. 눈을 안 맞춘다든지, 호명 반응이 없다든지, 그리고 그 상동 행동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클래식, 이거는 전통적인 오티즘 증상들이고요. 예전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아스퍼거스 신드롬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전에는 자폐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진단을 받다가 아스퍼 신드롬이 자폐 안으로 들어오면서 레벨 1, 마일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자폐로 진단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스퍼거 신드롬이라고 했던 게 자폐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네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자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발달 장애도 예전에는 발달 장애를 따로 발달 장애라고 얘기했는데 DSM-5에 의하면 이것도 어티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을, 그러니까 저희 아이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는 자폐로 진단받고요. 그 안에 이게 Permissive Developmental Disorder도 있고요. 뭐 다른 제가 들은 저희 의사한테 들은 얘기는 글로벌 딜레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영역에서 모든 게 뒤지는 아이, 뒤처지는 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달 장애도 이제는 자폐 영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자폐 진단 확대성이 확장이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소아성 붕괴 장애, 이게 사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퇴행이에요. 그러니까 2살까지는 어찌어찌해서 애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다가 갑자기 뒤로 퇴행하는 거죠. 안 하던 것을 하고 하던 것을 못 하고. 만약 기저귀를 떼는데 다시 기저귀를 차야 될 만큼 그런 거 컨트롤이 안 되고 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오고, 근데 이것도 붕괴 장애를 가진 아이들 중에 그 간질이 디벨롭 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이제 이런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서 자폐로 진단을 받으면서, 이전에는 이렇게 발달 장애, 무슨 소아 붕괴성 장애 이런 것들이
자폐라는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폐 아이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따로 예전처럼 따로 분류하면 순수 자폐, 아까 말씀드린 클래식, 전통적인 자폐에 들어가는 아이들만 카운트하면 이렇게 많지 않을 건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자폐 릴레이든 자폐 관련 성향이든지 자폐이든지 해서 이렇게 다 합쳐지니까 자폐 아이들이 진단율이 많이 높아진 거죠. 어찌 보면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부모님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의학계에서는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다고 얘기해요. 이 웹사이트에서. 그럼 환경적인 요인은 뭔가 해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가장 큰 원인, 그러니까 그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결혼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이 찬스라고 합니다. 그걸 자폐를 인크리지 했다고 해요. 지금. 뭐, 저희도 저희 첫째는 괜찮은데, 저희 둘째는 조금 하이 리스크였죠. 우리 와이프가 35이 넘어서 낳기 때문에,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다운 신드롬 검사를 해라, 뭐 그랬는데, 저희는 그때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 아이 장애 있는 그런 검사를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뱃속에 있는 아이고 성장하고 있고, 엄마인 제 와이프가 그 아이의 그 태동이나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낙태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내가 장애가 있는 것 같다라고 들으는 동시에 그 나머지 임신 기간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힘들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고민했어요. 그게 더 아이한테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우리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왔어요. 뭐 아이잖아요. 이쁘고 지금 현재 12살, 이제 곧 이제 한두 달 후면 13살이 되는데, 그래도 이쁘고 즐겁고, 물론 장애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아이의 행동 하나가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사는데 좀 불편할 뿐이지. 어쨌든 나이가 들어서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그 찬스가 높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적 요인에. 두 번째는 미성숙화 상태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그것도 환경적 요인이라고 해요. 전보다는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성숙이 어떤 위험한 그 팩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확률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그 toxic environment,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성장하기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져 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드러그나 이런 pregnancy time에 어쨌든 알코올 컨섬션, 그 알코올 사용 빈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라고 이 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자폐 원인은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환경적 팩트다라고만 얘기했지 이게 cause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위험적 요소가 되었다라고 얘기만 하지, 그런 위험적 요소가 다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medicine.com에 나와 있는 왜 이 자폐 아이들이 요즘 시대에 늘었는가, 사실 뭐 이게 저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진 않았지만 그나마도 조금은 알게 해준, 그냥 제가 추측만 하고 있다가 그래도 이렇게 써진 걸로 확인을 받으니까 그러면 무언가 그 자폐아를 기르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에게 이게 어떤 걸 더 해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을 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